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봅니다.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 안녕하세요. 쿡방야사 진행을 맡고 있는 한창환입니다. 자, 쿡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맛깔나게 야사를 풀어주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쿡방야사 더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메인 요리사 이재범 셰프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쿡방야사의 쿡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 재미있는 야사로 배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기행 쿡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쿡방야사 오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시죠? 예, 너무 유명한 작가인데요. 아마 이분의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의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이 아니면 우리는 다루지도 않죠. 예, 컨텐츠로 많이 만들어진 작가라 조금만 힌트를 더 주시면요. 아마 대표작을 말씀드리면 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 아, 엠마, 오만과 편견. 그렇죠. 영국이 아주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제인 오스틴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200년이 넘도록 영미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작가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인 오스틴이 쓰신 원작들은 영화나 드라마로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인 오스틴이 장편 소설 6개와 그 중편 소설 하나를 남겼는데요. 출간된 모든 작품이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대표작 이외에도요. 맨스필드 파크, 노생거 사원, 그 다음에 설득 이런 작품들이 오늘날까지도 드라마와 영화로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만과 편견 참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영국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작가라면서요? 예, 영국 BBC가 선정한 지난 1000년간 최고의 문학과 부문에서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이름을 올렸을 정도입니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인 오스틴이 영국의 10파운드 지폐에 초상화가 들어갈 정도로 그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가입니다. 현재까지 여성으로서 영국 지폐에 얼굴이 들어갔던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제외하고는 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엘리자베스 프라이, 제인 오스틴 이 셋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작가로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화폐 얼굴이 나올 정도까지 인정받는 아주 존경받는 영국의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녀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여성들이 인정받을 수 없는 대단히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시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문학이란 남성의 일로 인식되던 그렇죠. 시기죠. 그래서 제인 오스틴도 글을 발표할 때 실명을 쓰지 못했습니다. 필명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필명을 했군요. 예, 제인 오스틴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오빠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죠. 먼저 제인 오스틴의 삶을 잠깐 살펴본다면 1775년 12월 6일 영국 햄프셔주에서 8남매 중에 7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조지 오스틴이었고요. 어머니는 커샌드라였는데 아버지가 교구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이셨군요.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폭넓은 독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려서부터 습작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6살 때부터 희곡을 쓰기 시작했고요. 1794년에 서간체로 쓰인 단편소설이죠. 레이디 수전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설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너와 메리앤이라는 제목의 첫 장편소설을 썼던 것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 소설은 1797년에 개작이 되고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센스 앤 센서빌리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대부분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은 다 로맨스 소설 아닙니까? 예, 모든 작품이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인 오스틴에게 좀 비판적인 분들은 기승전 결혼으로 끝난다. 틀에 박힌 로맨스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게 틀에 박힌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보편적인
것이죠. 저는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 정말 틀에 박히고 진부한 서사에 불과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콘텐츠가 재생산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인 오스틴의 원작 소설들은 등장하는 그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우리로 하여금 나 같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력을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독특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혼과 연애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로맨스 소설의 작가 제인 오스틴. 그녀의 사생활은 어땠습니까? 그 로맨스 소설의 대가지만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나 연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죠. 물론입니다. 이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이 쿡방 야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음식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요? 제인 오스틴이 집안에서 홍차를 직접 구매하고 관리하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티 소믈리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족 안에서도 예, 예. 본인이 그래서 직접 차를 구입하고 그것을 아무나 꺼낼 수 없도록 보관함에 넣고 자물쇠로 잠궈서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식사 때나 아니면 손님들이 오시면 직접 또 차를 준비하기도 했고요. 제인 오스틴의 조카였던 캐럴라인이 남긴 회고록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시면 고모는 아침 식사를 만들었다. 이것은 고모가 맡은 집안일이다. 차와 설탕은 고모의 감독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회고하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프터눈 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티 문화를 담당했던 가족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 애프터눈 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오후에 간식을 곁들여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의미하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차를 마신다는 행위가 음식의 이름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관행이 자리 잡았던 것은 19세기에 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으로 부가 집중되던 시기였죠. 상류층이나 부자들의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보통 늦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후에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허기를 달래기 위한 티타임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이때 뭐 간단하게 먹을 만큼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진 예산이 허락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가능한 한 화려하고 부유하게 간식을 차려내곤 했는데, 그래서 경쟁적으로 점차 티타임의 메뉴가 화려해지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소금을 뿌린 오이를 빵 사이에 끼워서 만든 샌드위치와 스콘, 그리고 클로티드 크림과 잼, 케이크 등이 단골 메뉴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오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당시에는 대단히 비싼 채소였습니다. 저도 지금 좀 의외였어요. 예. 그래서 오이를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불을 과시하는 행동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근데 한 교수님은 예를 들면 탕수육 드실 때 부먹이세요? 찍먹이세요? 저는 찍먹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영국에도 이 부먹 찍먹 논란 못지않게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기 어떤 거죠? 때문인데요. 티타임 시에 이제 스콘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클로티드 크림을 먼저 발라서 먹는가 아니면 잼을 먼저 발라서 먹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될 정도인데요. 참고로 엘리자베스 여왕은 잼을 먼저 발랐다고 전해집니다. 크림을 먼저 바르느냐, 잼을 먼저 바르느냐. 네. 자, 오늘은 영국식 티타임에 딱 어울리는 음식이 준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연 이재범 셰프님께서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계실지 한번 불러보죠. 셰프님! 영국 티타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티푸드 중 오이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외를 추가해서 쿡방 여사 스타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로맨스 소설의 장인이다. 이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소설이 현대까지도 각광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탁월한 심리 묘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능을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는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제인 오스틴은 어려서는 판란맨 가운데 하나였죠. 이리저리 판란맨 사이에서 치이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들에게 계속 경제적으로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피를 위한 공간은커녕 자기 방조차 갖지 못하고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거실에서 온갖 종류의 방해를 받으면서 틈틈이 짬짬이 지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정 안에서 이런 생활이
제인 오스틴으로 하여금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감정이나 소통, 그리고 계급과 결혼의 문제, 가풍과 매너, 무도회와 만찬 등 이런 소재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하게 만들었고 또 그걸 작품 안에 녹여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비평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환경적 결핍, 바로 이런 것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소재들을 또 가장 효과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장르가 바로 로맨스 서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인 오스틴은 자신이 잘 아는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이질적인 요소들을 여기다가 결합시키고 또 하나로 엮어내는데 좀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제인 오스틴 작품의 결말이 결국에는 결혼으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은 제인 오스틴 작품의 백미는 결혼이라는 결말 자체보다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스틴은 결혼을 앞두고 여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갈등을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내용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는 사회 계급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묘사가 아주 탁월하죠.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제인 오스틴 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인 오스틴의 작품 대부분이 연애나 결혼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본다면 당시의 시대상에서 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제인 오스틴이 살던 시기의 영국은 유럽 전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활동이나 공적인 활동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스틴 자신도 신분을 숨겨야 했고 레이디라는 필명으로 책을 냈어야 했고요. 그런데 제인 오스틴은 단지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성의 문제,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었다면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남성상이 또 있었겠죠. 이런 문제들까지 굉장히 날카롭게 다룹니다. 사실 제인 오스틴이 쓴 많은 작품의 줄거리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안정을 위해서 여성이 결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이 현실을 강조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장자상속이라는 전통 아래에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죠, 여성들은.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의지할 것이 이제 결혼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여성들의 고된 삶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고요. 제인 오스틴 자신도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기도 했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수백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인구에 회자되는 명작들을 집필했다는 점에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생전에는 레이디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명성을 얻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명성을 얻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1869년에 조카가 제인 오스틴 자서전을 펴내면서 이름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인 오스틴이 영문학의 위대한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1948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당시 이제 문학평론가였던 레비스는 위대한 전통이라는 저작의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스틴은 영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4명의 소설가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예찬을 했고, 그리고 당시 영문학자였던 매튜 레드문드는 오만과 편견은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 현대의 신화가 됐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인 오스틴의 미완결, 미공개 작품도 많다면서요? 먼저 레이디 수전이라는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미발표작이었는데 제인 오스틴이 사망한 지 50년이 지나서 1871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설득, 더 왓슨스, 샌디턴 등의 미완성, 미공개작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 왓슨스라는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겨졌는데 이걸 이후에 많은 현대 작가들이 여기 이어쓰기를 하면서 작품을 완성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제인 오스틴은 죽어서도 현대 작가들과 교류를 계속하는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놀랍습니다. 그녀의 유작은 또 어떤 작품이 있나요? 유작은 샌디턴이라는 작품인데요. 당시에 제인 오스틴이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챕터밖에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 역시 이전 작품들처럼 영국 사회의 계급 문제 혹은 사회의 개편의 문제 등을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서술한 작품입니다. 네, 홍차의 쌉싸름하고도 향긋한 로맨스들을 탄생시킨 제인 오스틴입니다. 그녀의 이런 소설과 똑같은 그런 티타임에 딱 어울릴 만한 오이 샌드위치를 지금 이재범 셰프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데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재범 셰프님, 맛있게 되고 있습니까? 네, 쿡방 야사만의 스타일로 만든 오이 샌드위치
재료는 다 준비됐는데요. 이제 빵에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연애 결혼 소설, 아주 거기에 대해서 로맨스 소설의 대가처럼 불리우는 제인 오스틴이지만 정작 본인은 미혼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셨습니까? 실제 그녀의 러브 스토리가 따로 있습니까?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맨스 작가라고 그래서 다 로맨스에 능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런데 제인 오스틴이 연애를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 오스틴에게도 2번의 결혼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스틴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았던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좀 무산이 됩니다. 결혼하려고 했다가. 예. 이때 이제 오스틴은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스틴의 작품을 보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 혹은 계급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자전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가난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케이스다. 그런 경험들이 본인의 로맨스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좀 방금 말씀드린 그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 이 상대는 톰 러프로이라는 그 아일랜드 태생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제인 오스틴이 20살이 되었을 무렵에 만났던 남성인데요. 그 보면 엄친아 가까운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남이었고 또 후에 아일랜드 대법관의 자리까지 실력도 있는 남자였네요. 예, 엘리트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톰의 집안에서는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부유한 가문의 신부를 얻기를 원했었죠. 제인 오스틴이 이 남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것은 사실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언니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은 나 내일 톰한테 청혼을 받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좀 고백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나게 됐고 또 이 러프로이가 아일랜드로 떠난 뒤에 다시 재회는 하지 못합니다. 참 큰 상처가 됐을 그런 추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청혼자도 있었습니까? 예, 1978년 무렵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캠브리지 대학에 재학 중이던 세뮤얼 브레컬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제인 오스틴에게 구혼을 했는데 제인 오스틴이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2년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이 26살이 되던 해였죠. 이때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꽤 당시에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던 해리스 비그위더라는 남성이 제인 오스틴에게 또 청혼을 하는데 이때는 수락을 합니다. 청혼을. 비그위더는 제인 오스틴보다 6살이 어린 연하의 남성이었는데요. 기록을 보면 외모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더듬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꽤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인 오스틴 입장에서 자기가 결혼을 한다면 언니나 오빠들의 경제적 문제나 진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청혼을 좀 수락했던 것 같고, 근데 청혼을 받아들인 다음에 좀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에 바로 결정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쭉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죠. 예. 그럼 아예 그 이후로는 로맨스가 경험이 없었던 건가요? 그 이후에도 연인이 있었는데 뭐 죽음으로 연인을 잃었다 뭐 이런 설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전에 조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애정 없이 결혼하기보다는 무엇이든 다른 것을 택하고 견뎌야 한다. 이런 언급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혼주의를 얘기했던 제인 오스틴이 가짜 결혼을 발표했던 일이 있었다고요? 예.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그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였지 않습니까? 그 교구장으로 있던 스티븐턴 교구의 결혼 등록부에 자필로 2건의 결혼 발표문을 적어뒀는데요.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당시에 이 결혼 상대 이름이 피츠 윌리엄과 에드먼드인데요. 훗날 제인 오스틴의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낸 결혼 발표문이죠.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이 어린 시절에 좀 굉장히 짓궂고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본인이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으로 가짜 결혼을 만들었다. 근데 진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늘 결혼의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다 이런 걸 얘기했던 게 제인 오스틴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녀야말로 진정한 로맨티스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제인 오스틴에 대한 일화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교적 4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1816년, 그러니까 41살이 되던 해인데 이때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몸 상태가 크게 나빠져서 인근에 있는 윈체스터시로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1817년 7월 18일 그 언니였던 커샌드라의 무릎을 베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시신은 그 윈체스터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는데요. 오빠였던 헨리가 연주를 통해서 여동생이 여기에 묻힐 수 있도록 주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사인을 두고도 분분했다는데요. 예, 그 병명도 되게 낯선 병명들인데요. 그 부신피질의 기능이 떨어지는 뭐 에디슨병, 뭐 티푸스가 재발해서 나타나는 브릴진저병, 림프종의 일종인 뭐 호지킨 림프종, 아니면 뭐 이게 소결핵균 감염증인데 이게 우유를 멸균 처리하지 않고 먹으면 생기는 병이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 가지 질병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고요. 아무튼 굉장히 작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또 사후에 출판됩니다. 아마 그렇게 갑자기 젊은 나이에 세상을 갔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녀의 미완성 원고가 경매에서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면서요? 예, 2010년에 이릅니다. 런던의 소더비 경매장에서 미완성 원고였던 더 왓슨스의 친필 원고가 99만 파운드에 낙찰됩니다. 한화로 따지면 약 19억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경매 전에 소더비 측은 이 원고의 가치가 30만 파운드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의 보들리 도서관이 3배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영국은 본인들이 만든 그런 유산에 대해서도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인 오스틴의 팬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이나이트라고 불리는 이 제인 오스틴의 추종자들이 있는데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의 모임입니다. 제인 아이트. 예,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새로 치면은 이제 방탄소년단의 아미 같은 거죠. 예. 이처럼 그런 소설가의 팬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제인 아이트들은 주로 이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기도 하고 또 대형 도서관에 있는 오스틴의 휴대용 책상을 보러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초튼에 가면 제인 오스틴 하우스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를 같이 방문하기도 하죠. 초튼이 윈체스터에서 약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요. 여기서 제인 오스틴이 1809년부터 1817년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는데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제인 오스틴의 머리카락이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요즘 아이돌이나 인기 가수의 팬덤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제인 아이트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소설 한 편 읽기, 전편 읽기,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또 제인 오스틴에게 영감을 받아서 스스로 집필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영국의 문학가들이 팬클럽을 거느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토머스 하디나 조지 엘리엇 같은 다른 소설가들도 팬클럽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제인 아이트는 오늘날 대중문화의 매니아들과 열성 팬들과 굉장히 유사한 문화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인 아이트들의 활동이 기네스북에 오른 적도 있다고요? 예, 그 영국의 바스라는 도시에서 제인 오스틴이 한 5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바스에서는 매년 9월에 되면 제인 오스틴 축제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18세기 당시의 복장을 입고 이 축제에 참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댄스 파티를 하기도 하고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고 오스틴이 살았던 저택을 뭐 산책한다거나 감염무도회가 열리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는데요. 물론 제인 아이트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18세기 의상을 입는다는 독특한 컨셉 때문에 전 유럽, 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축제이죠. 기네스북에 올라갔던 것은 2014년에 축제 당시에 전통 의상을 입고 참여했던 행렬 참가자 수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수가
가장 많았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얘기군요. 저도 뭐 제이나이트는 아니지만 그녀의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 한 사람으로서 그런 축제가 있다면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여유롭게 애프터눈 티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네, 이재범 셰프님이 준비해 주신 영국식 애프터눈 티 오이 샌드위치 한 세트입니다. 마치 제인 오스틴이 대가족을 그 티타임을 책임졌던 작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또 만들어주신 오이 샌드위치 한번 드셔보시죠. 네, 홍차랑 같이 먹겠습니다. 참 영국 사람들은 오후 한나절을 이렇게 티타임으로 했다니까. 저는 오이 샌드위치에서 되게 예외였고 좀 맛이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맛있네요. 네. 오늘날에는 오이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재료였다고 하니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고 식재료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오후 한나절 시간을 잡아서 애프터눈 티 세트를 판매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쿠키랑 과일이나 샌드위치에 홍차를 같이 곁들여서 먹는 영국식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영국 문화가 세계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영국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로맨스 소설의 장인 제인 오스틴의 이야기를 그녀의 삶과 또 애프터눈 티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들? 예,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읽다 보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주 조그마한 에피소드들 하나도 다 자전적인 이야기들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제인 오스틴은 시대적인 제약 그리고 가정 환경의 제약 속에서 작품 활동을 했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또 요절했던 작가 아닙니까? 만약에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부유한 환경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임동윤 교수님, 이재범 셰프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과 역사의 맛있는 만남 국방 야사였습니다. 드시죠, 더. 예, 수고하셨습니다.